정말 흥미로운 지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아, 어떤 부분이셨나요? 바로 히브리어 알파벳의 7번째 글자 자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문자 모양이 꼭 칼이나 무기처럼 생겼잖아요. 네네, 아주 날카로운 이미지죠. 거기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문자 하나가 검, 또 숫자 7, 그리고 아주 깊은 영적 통찰까지 품게 되는지 오늘 그 숨은 의미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사실 고대 문자라는 게 그냥 기호가 아니거든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응축된 뭐랄까 하나의 세계관 같은 거죠. 하나의 세계관요? 네, 특히 짜이는 그 안에 아주 강렬한 긴장감을 품고 있어서 더 매력적인 문자입니다. 맞아요. 바로 그 긴장감. 저희가 오늘 파고들 게 바로 그거죠. 자료에 나온 것처럼 고대 문자의 형태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성경 속 상징, 또 카발라의 신비로운 지혜, 그리고 현대 심리학의 관점까지 이 자인이라는 칼 한 자루에 담긴 의미를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그 여정 끝에 가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수많은 선택과 결단, 또 어쩌면 성장의 고통에 대한 작은 실마리 하나쯤은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요. 왜 하필 칼일까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자료를 보면 이 파괴의 상징인 칼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양식이랑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모순처럼 보이는 연결고리, 여기서부터 한번 풀어가 볼까요? 자, 그럼 기본부터 짚어보죠. 자료를 보면 짜인, 이 글자가 숫자 7을 의미하고 그 어원은 무기 또는 칼이라고 딱 나와 있네요. 네, 초기 상형 문자 형태도 보니까 단검이나 날이 선 농기구 모양이었고요. 딱 봐도 무언가를 자르고 나누고 그런 날카로운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맞습니다. 문자의 가장 원초적인 이미지가 바로 그거예요. 분리하고 경계를 짓는 힘. 이게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어의 힘일 수도 있고요. 방어요. 아니면 무언가를 정복하려는 공격의 힘일 수도 있죠. 혹은 혼돈스러운 것들 사이에서 명확하게 선을 긋는 그런 분별의 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아주 강력하고 단호한 에너지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제가 좀 고개를 갸웃했던 부분이 나와요. 자료에 따르면 자인의 어근인 존이라는 단어에 양육하다, 먹이다라는 뜻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아, 네. 그 부분이죠. 아니,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무기랑 사람을 살리는 양식이 어떻게 같은 풀이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뭐 전혀 반대 방향의 개념 아닌가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면서 자연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언뜻 보면 완전한 모순이죠. 하지만 고대인들의 지혜는 종종 이런 역설 속에 숨어 있거든요. 역설요? 네. 실제로 현대 히브리어에서도 음식을 뜻하는 마존이나 영양을 뜻하는 하자나가 전부 이 존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무기랑 양식이 같은 뿌리라니. 이건 마치 약과 독이 한 끗 차이라는 말하고도 좀 통하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본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네요? 네. 가장 직관적인 비유는 수학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수학이요? 우리가 빵을 먹으려면 먼저 낫이라는 칼로 밀을 베어내야 하잖아요. 아, 밀의 입장에서는 줄기가 잘려나가는 폭력적인 순간이지만 그 자르는 행위가 없으면 우리가 생명을 이어갈 양식도 얻을 수가 없죠. 파괴가 곧 생존을 위한 준비 과정이 되는 역설. 이게 바로 자인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이제야 좀 감이 잡히네요. 그러니까 자른다는 행위 자체가 좋거나 나쁜 게 아니고 그 목적이랑 결과에 따라서 파괴가 될 수도 있고 또 창조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이 자르고 나누는 힘이 성경 같은 더 큰 이야기 속에서는 어떻게 상징적으로 나타나나요? 숫자 7하고도 관련이 깊어 보이던데요. 네,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숫자 7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안식일이죠. 안식일, 그렇죠. 엿새 동안 일하고 일회째는 쉬는 것. 이것 자체가 시간을 잘라서 구분하는 행위거든요. 시간을 자른다. 그리고 자료에 언급된 쉬미타라는 율법도 똑같아요.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7년째에는 땅을 쉬게 하는 겁니다.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경작을 멈추고 땅을 분리해 두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나눔이 왜 중요하냐면요. 끝없이 이어지는 노동과 착취의 사이클을 의도적으로 잘라내기 때문이에요. 이 컷이 없으면 땅도 사람도 결국에는 다 고갈되고 말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자인의 칼은 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지속 가능성을 위한 신성한 경계를 만드는 도구로 작동하는 겁니다. 와,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드는 흉이라는 게 이런 거군요. 듣고 보니 창세기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물을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는 장면도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창조적인 분리죠.
무질서한 물을 나눠서 하늘이랑 바다라는 공간을 창조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자인의 칼에는 또 다른 측면도 있어요. 자료에 인용된 시편 23편의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거기서 막대기는 맹수로부터 양떼를 지키는 목자의 무기입니다. 하지만 양들에게는 그 무기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가장 든든한 보호와 안위의 상징이 되죠. 아, 그렇네요. 공격과 방어, 파괴와 보호라는 양면성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방금 무기가 보호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이중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이중성이라는 키워드가 자료의 카발라 파트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생명나무에서 자인이 연결하는 두 영역, 호크마랑 게브라가 완전히 상반된 성격을 가졌다고 나와 있던데요. 네, 이제 좀 더 신비로운 영역으로 들어왔네요. 그 카발라의 생명나무라는데 뭐냐면 일종의 지도 같은 거거든요. 신의 창조 에너지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자인은 이 지도에서 아주 중요한 두 지점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이해한 바로는 호크마라는 지혜는 아이디어가 번뜩 끼는 순수한 영감, 뭐랄까 아직 형태가 없는 무한한 가능성의 빛 같은 거고, 네, 그렇죠. 게브라라는 힘은 그 영감의 경계를 설정하고 불필요한 건 잘라내는 단호한 힘, 그러니까 절제와 규율이라고요. 이걸 보면서 꼭 회사에서 아이디어를 막 쏟아내는 브레인스토밍 팀이랑 그걸 받아서 예산 깎고 현실성을 따지는 상업실행 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가요? 와, 그거 정말 딱 맞는 비유인데요. 아주 훌륭하고 현대적인 비유입니다. 정확해요. 호크마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가능하고 어쩌면 저 너머에 더 대단한 게 있을지도 몰라 하는 그런 무한 긍정의 확산 에너지라면, 게브라는 아니, 다 할 순 없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딱 이거 하나야. 나머지는 다 버려. 라고 말하는 냉철한 수축 에너지죠. 그런데 자료에서 이 둘을 잇는 길, 즉 자인을 칼의 다리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좀 모순적으로 들려요. 칼은 자르는 거고 다리는 잇는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자르는 행위가 연결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좀 위험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길의 신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아이디어랑 가능성, 즉 호크마 속에서 길을 잃고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상태. 우리가 이걸 보통 결정장애라고 부르죠. 아, 결정장애. 그쵸. 이 혼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포기해야죠. 아, 그렇습니다. 이 길로 가겠다고 결단하고 다른 가능성들을 잘라내는 행위, 즉 게브라가 있어야만 비로소 영감이 현실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다리를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자인의 칼로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는 그 행위 자체가 아이디어와 실천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길을 빛을 분별해서 삶의 실천으로 새기는 길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과감히 잘라냄으로써 오히려 더 큰 자유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부자유스러워지니까요. 하지만 이 칼, 분명히 위험하게 쓸 수도 있겠는데요.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경고하고 있고요. 물론입니다. 모든 강력한 도구는 양날의 검이죠. 이 분별의 칼날이 타인을 향하면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옳고 그름, 내 편과 내 편을 가르면서 비판하고 분열을 일으키겠죠. 관계를 단절시키고요. 하지만 가장 위험하고 또 흔한 경우는 그 칼날이 자기 자신을 향할 때입니다. 자기 비난이요? 네,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할까? 아,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베는 거군요. 맞습니다. 완벽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기도 하죠. 이런 지나친 자기 검열은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자연의 길에서는 반드시 균형이 필요해요. 바로 그 자기 비난이라는 지점에서 자료의 다음 파트인 융심리학 설명이 정말 소름 돋게 와닿았어요. 이 고대의 상징이 현대인의 마음을 너무나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더라고요. 칼 융의 심리학이 원래 고대의 신화나 상징 속에 인간 정신의 원형이 담겨 있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자연 같은 상징을 분석하는 데 아주 탁월한 도구를 제공하죠. 네네. 융의 관점에서 보자면 자연의 칼은 우리가 무의식 깊은 곳에 억눌러온 자신의 어두운 부분, 즉 그림자를 찌르고 수면 위로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그림자, 우리가 보통 외면하고 싶어하는 내 안의 열등감이나 질투,
분노 같은 것들이죠. 네. 우리는 보통 자신의 긍정적이고 밝은 면만 나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두운 면이 존재하죠. 자연의 칼은 바로 그걸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드는 때로는 아주 고통스러운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누군가의 비판이나 지적에 유독 마음이 아프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 그게 사실은 그 사람의 말이 내 안에 그림자, 그러니까 내가 외면하고 있던 나의 약점을 정확히 찔렀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아픈 겁니다. 자연의 길은 그 아픈 지점을 피하지 않고 이게 내 안에 있던 거구나 하고 들여다보게 만들죠. 그리고 가지치기라는 자연의 속성은 융이 말한 개성화 과정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개성화 과정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남들과 다른 나만의 개성을 찾는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런 의미를 포함하지만 좀 더 깊은 개념이에요. 개성화는 타인에게 잘 보이려고 썼던 사회적 가면이나 이제 더 이상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낡은 신념, 습관적인 자기 방어 같은 것들을 과감히 인식하고 잘라내는 과정입니다. 이런 인위적인 껍질들을 벗겨내고 내면의 가장 순수한 참작이랑 통합되는 여정이죠. 자인의 칼은 바로 이 개성화 과정의 필수적인 가지치기 도구인 셈입니다. 이건 마치 제가 예전에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동호회 활동을 그만뒀을 때랑 같아요. 그러셨군요.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서 정작 중요한 일에 집중을 못했거든요. 그걸 잘라내기까지 정말 힘들었지만 그러고 나니까 비로소 제 삶의 중심이 잡히더라고요. 그런 경험하고 비슷합니다. 불필요한 가지들을 쳐낼 때 비로소 남은 핵심 줄기에서 진짜 나 자신이 자라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 비유 덕분에 확 와닿네요. 카발라에서 말한 그 넘쳐나는 영감 호크마를 내적 규율, 개불화로 다듬는다는 것도 결국 심리적으로는 내 안에 혼란스러운 감정이나 욕망들을 분별하고 질서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남의 기대가 아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요. 맞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이죠. 하지만 여기서도 칼을 잘못 휘두를 때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심리적 칼날이 안으로만 향하면 끝없는 자기 비난에 빠져서 우울의 늪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반대로 밖으로만 향하면 자기 그림자를 남에게 뒤집어 씌워서 타인을 비판하고 단죄하는 도구로만 쓰이게 되죠. 그럼 그 균형을 잡기 위해 필요한 건 뭔가요? 그래서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서 히브리어의 다음 글자인 헤트와의 군용을 강조하는 겁니다. 해트요? 네, 헤트는 울타리, 또 품어주는 공간을 상징하거든요. 즉, 자인의 팔로 아픈 곳을 도려냈다면 반드시 헤트의 힘으로 그 상처를 감싸고 보듬어주는 치유의 과정이 함께해야 한다는 겁니다. 칼만 있고 붕대가 없다면 우리 모두는 상처투성이가 될 테니까요. 분별과 포용의 균형,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모아서 맨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어떻게 칼이 양식이 될 수 있는가? 이제는 그 대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드넓은 밀밭을 상상해 보세요. 황금빛으로 익은 밀을 수확하려면 반드시 날카로운 낫, 즉 칼이 필요합니다. 그 자르는 행위는 분명 밀에게는 고통이지만 그 고통이 있었기에 우리는 빵이라는 생명의 양식을 얻죠. 자인의 잘라내는 행위는 그 자체로 끝나는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 과정인 겁니다. 심리적으로도 똑같이 적용되겠네요. 내 안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골마했던 상처를 드러내는 건 정말 칼로 살을 도려내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네, 고통스럽죠. 하지만 그 자르기의 고통을 겪어내야만 비로소 진짜 나를 키우고 살리는 자양분, 즉 심리적 양식을 얻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정원사가 더 튼튼한 나무를 위해서 약한 가지들을 과감히 쳐내는 것과 같아요. 당장은 나무에 상처가 나지만 그 덕분에 남은 가지로 영양분이 집중돼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맞아요. 잘려나간 바로 그 자리에서 역설적으로 더 튼튼한 새순이 돋아나는 힘이 생깁니다. 결국 자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이것이겠네요. 상처는 양식이다. 잘려난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란다. 고통스러운 분리와 단절이 곧 자기 회복과 성장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말이군요. 오늘은 히브리어 문자 자인, 한 글자를 가지고 정말 깊은 여정을 떠나왔네요. 분별의 힘, 결단의 용기, 그리고 성장을 위한 고통의 의미까지. 하나의 문자가 이토록 다층적인 지혜를 품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습니다. 네,
자의는 단순히 무언가를 베어내는 파괴적인 힘이 아닙니다. 무엇이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하고 무엇이 불필요한지를 가려내고 나 자신을 보호하면서 내면의 질서를 세우고 궁극적으로는 나를 더 납게 키워내는 창조적인 힘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살펴본 것처럼 자인, 즉 칼이 당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관계나 낡은 습관을 잘라내는 도구라면 그 잘라낸 자리가 더 깊은 상처가 아니라 치유와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 당신의 삶으로 품어 안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칼의 힘과 균형을 이룰 당신만의 품어주는 힘, 그 혜태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